수화기 너머로 흘러나온 떨리는 목소리. 나 영숙이에요. 그 한마디에 수화기가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20년 전 사망자로 처리된 아내의 목소리. 믿을 수 없어 전화를 끊으려던 이수진의 손이 굳어버렸습니다. 수진아, 너 초등학교 3학년 때 운동회에서 넘어졌지. 엄마가 흰 무릎 양말 꿰매줬잖아. 가족만 아는 그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기적 앞에서 기쁨보다 먼저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이게 진짜라면 20년이 통째로 흔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사연을 시작하기 전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서울 외곽, 낡은 아파트 단지의 새벽은 언제나 조용합니다. 도시의 소음이 채 깨어나기도 전 5층 창가에 불빛 하나가 켜집니다. 형광등 빛이 아니라 오래된 스탠드 조명의 따뜻하고 노란 빛입니다. 그 빛 아래 이창호가 앉아 있습니다. 올해 76, 전직 고등학교 국어교사였던 이창호는 퇴직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아침 습관만큼은 현직 시절과 한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새벽 6시 기상. 세수를 하고 단정하게 옷을 갈아입은 뒤 현관 앞에 던져진 종이 신문을 집어들고 식탁에 앉는 것. 그게 이창호의 하루가 시작되는 방식이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종이 신문을 구독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이창호도 그걸 모르지 않았습니다. 딸 이수진이 몇 번이고 말했으니까요. 아버지, 요즘은 휴대폰으로 다 봐요. 구독 끊어요. 그럴 때마다 이창호는 안경을 고쳤으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글씨가 이 눈엔 이래야 읽혀. 하지만 사실 그건 핑계였습니다. 이창호가 종이 신문을 놓지 못하는 건 눈이 나빠서가 아니었습니다. 신문이 배달되는 소리, 현관 앞에 툭 떨어지는 그 소리가 아직도 살아있는 하루의 시작처럼 느껴져서였습니다. 누군가 이 집이 존재한다는 걸 매일 아침 확인해 주는 것 같아서였습니다. 식탁에는 밥그릇이 2개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이창호의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도 비어 있습니다. 이수진이 이 집에 들를 때마다 저 2번째 밥그릇 앞에서 발걸음을 멈춥니다. 말을 꺼내려다 삼키고 삼키려다 또 꺼냅니다. 아버지, 이제 하나만 놓으셔도 돼요. 그 말을 몇 번이나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창호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저 빈 그릇을 한번 바라보고 다시 신문으로 눈을 돌릴 뿐입니다. 가끔은 중얼거립니다. 혼잣말처럼, 그러나 혼자만을 위한 말은 아닌 것처럼. 영숙이는 아침밥을 꼭 먹어야 했어. 빈속으로 나가면 어지럽다면서. 밥 한 숟갈은 꼭 먹고 나갔지. 그 말을 듣는 이수진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그래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아버지의 그 목소리에는 슬픔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담겨 있어서 함부로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벽에는 사진이 2장 걸려 있습니다. 하나는 2002년 월드컵 붉은 물결 속에서 2사람이 어깨를 맞대고 웃고 있는 사진입니다. 최영숙의 얼굴이 환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그 옆으로는 이수진이 어릴 적 세 식구가 찍은 가족 사진. 이창호는 그 사진들을 닦지도 치우지도 않습니다. 그저 함께 늙어가도록 놔둡니다. 이창호가 처음 국어 교사로 발령받았을 때 최영숙은 학교 앞 분식집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출근하는 이창호에게 어묵 국물 한 컵씩 내밀던 사람. 어묵 국물이 좋아서 매일 들렀냐고 물으면 이창호는 웃기만 했습니다. 그 웃음의 답이 무엇인지는 오래전부터 모두가 알고 있었지요. 결혼한 지 27년. 이수진을 낳고 키우고 둘이서 늙어가던 27년이었습니다. 그게 끊긴 건 2004년 여름이었습니다. 고속도로 위에서 일어난 대형 교통사고. 최영숙은 그날 이창호에게 말도 없이 버스를 탔습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친구의 부고를 전해 듣고 혼자 다녀오겠다며 나선 길이었습니다. 금방 다녀올게요. 그 말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사고는 처참했습니다. 차량 여러 대가 연쇄 추돌하고 화재까지 이어졌습니다. 시신 일부는 불에 타 신원 확인이 쉽지 않았습니다. 당시만 해도 유전자 감식 기술이 지금처럼 정밀하지 않던 시절이었습니다. 유류품과 탑승자 명단, 그리고 손상된 유류품을 근거로 최영숙은 사망자로 처리됐습니다. 장례를 치렀습니다. 관 앞에 이창호가 쓰러지듯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수진이 통곡했습니다. 조문객들이 오고 갔습니다. 향 냄새와 국화 냄새가 뒤섞인 그 사흘 동안 이창호는 거의 먹지도 자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관을 붙잡고 울면서도 이창호의 가슴 어딘가에 작은 목소리 하나가 계속 살아 있었습니다. 아주 작고 아주 어리석게 들릴 수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아니야. 영숙이는 저 안에 없어. 그 확신이 어디서 왔는지 이창호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논리도 근거도 없었습니다. 단지 가슴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슬픔이 만들어낸 망상이라고 주변에서도 말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하지만 이창호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나아지지 않은 게 아니라 나아지기를 거부했는지도 모릅니다. 매일 아침 2개의 밥그릇을 놓는 것, 종이 신문을 접어두는 것, 사진을 닦지도 치우지도 않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이창호가 세월에 맞서는 방식이었습니다. 멈춰버린 시계를 다시 돌리기 싫어서 그냥 그 자리에 두는 것. 시간이 흐르는 동안 이창호만 홀로 2004년에 발을 담그고 있었습니다. 이수진은 그런 아버지가 안쓰러우면서도 때로는 두렵습니다. 아버지가 혹시 이미 현실과 기억의 경계를 잃어가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 그래서 일주일에 2~3번은 꼭 들르고 밥을 챙겨놓고 청소를 돕습니다. 오늘도 이수진이 들어섰을 때 이창호는 식탁 앞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빈 밥그릇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수진은 말없이 그 그릇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오늘은. 창밖으로는 연두빛 잎사귀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봄을 맞고 있는데 이 집안의 시계만은 20년째 그 자리에 멈춰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는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이수진이 돌아간 뒤 이창호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은 켜져 있었지만 소리를 줄여놓아서 화면 속 사람들이 무언가를 열심히 말하는데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창호는 그 침묵이 익숙했습니다. 아니, 어느 순간부터 침묵이 불편하지 않게 되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겁니다. 20년을 혼자 살면 사람은 소음보다 고요에 더 익숙해집니다. 냉장고가 윙윙 돌아가는 소리, 복도에서 이웃이 걸어가는 발소리, 바람에 창문이 가볍게 떨리는 소리. 이창호는 이 집의 모든 소리를 다 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낯선 소리가 나면 바로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낡은 집 전화기가 울렸을 때 이창호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요즘은 보이스피싱이 많아서 모르는 번호는 웬만해선 받지 않는 편이었습니다. 이수진도 신신당부를 해뒀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전화기 소리가 유독 크게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재촉하는 것처럼. 이창호는 천천히 일어나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끊으려는 찰나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늘고 떨리는 숨소리. 무언가를 말하려다 참고 또 참다가 겨우 뱉어내는 사람의 숨소리였습니다.
이창호가 다시 말했습니다. 누구십니까? 그때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목소리가 흘러나온 건 창호 씨? 이창호의 몸이 굳었습니다. 심장이 무엇인가에 세게 얻어맞은 것처럼 박동이 잠깐 멈추는 느낌이었습니다. 목소리는 낡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세월의 무게가 얹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떨림, 그 고유한 떨림은 이창호의 기억 가장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누구십니까? 이번엔 이창호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스스로도 모르게 수화기 너머에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얼마나 길었는지 이창호는 나중에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단 몇 초였을 수도 있고 몇 분이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 사이 이창호의 뇌리에는 수많은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나나 영숙이에요. 수화기가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이창호는 그걸 잡으려다 놓쳤고 수화기는 바닥에 떨어져 둔탁한 소리를 냈습니다. 이창호는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벽을 짚으려 손을 뻗었지만 손도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침 그때 열쇠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이수진이었습니다. 오다가 두고 간 장갑을 찾으러 다시 들어온 참이었습니다. 거실 바닥에 수화기가 떨어져 있고 이창호가 벽에 기댄 채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는 걸 보고 이수진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버지, 왜 그래요? 이수진이 달려가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전화가 아직 끊기지 않았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장난 전화면 끊겠습니다. 이수진의 목소리는 날이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또렷하게 그러나 여전히 떨리며 말했습니다. 수진이 너 초등학교 3학년 때 운동회에서 100m 달리기 하다 넘어졌지. 엄마가 흰 무릎 양말 꿰매줬잖아. 이수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숨이 목 어딘가에 걸렸습니다. 손가락 끝이 차가워졌습니다. 그건 가족만 아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수진이 넘어진 것도 무릎 양말을 꿰맨 것도 인터넷에도 사진에도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은 기억이었습니다. 심지어 이창호도 잘 모르는 엄마와 딸 사이에만 존재하는 작은 기억이었습니다. 이수진은 입술을 움직였지만 아무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나 죽지 않았어요. 한동안 그 집안에는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텔레비전 화면만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창호는 그 말을 들으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꺾이듯이 소리 없이. 이수진은 그런 이창호를 보면서 울지도 못하고 그냥 서 있었습니다. 수화기를 귀에 댄 채로 숨만 쉬었습니다. 20년 동안 단 한 번도 꺼지지 않았던 그 작은 확신, 영숙이는 저 안에 없어다고 속삭이던 그 목소리가 지금 그 순간 현실이 되어 돌아온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잔인한 거짓말인지 이창호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슴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저 목소리를 20년 동안 기다려왔다는 것을. 전화가 끊긴 뒤 이창호와 이수진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로 이창호는 두 손을 마주 잡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랫입술도 떨렸습니다. 70년 넘는 세월을 살아온 사람이 그 긴 세월 동안 한 번도 보여주지 않던 모습으로 무너져 있었습니다. 이수진은 그런 아버지 곁에 조용히 앉아 등을 쓸어내렸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위로도 판단도 그 어느 것도 지금 이 순간엔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사흘 뒤 두 사람은 인천공항에 나가 있었습니다. 전화 통화는 그 이후로도 두 번 더 이어졌습니다.
목소리의 주인은 자신이 현재 해외에 머물고 있으며 건강검진 중 신원이 확인되어 귀국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말투는 조심스럽고 느렸습니다. 기억이 온전하지 않다는 것도 미리 밝혔습니다. 이수진은 통화 내내 반신반의했지만 이창호는 달랐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처음으로 밥을 2그릇 비웠습니다. 입국장 유리 너머로 사람들이 하나둘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창호는 눈을 깜빡이지도 않고 그 문을 바라봤습니다. 이수진은 아버지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심장이 어디에 있는지 느껴질 만큼 두근거렸습니다. 그리고 휠체어 하나가 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짧게 자른 흰머리, 작고 여윈 어깨, 무릎 위에 얹힌 두 손이 뼈가 도드라질 만큼 가늘었습니다. 노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어딘가 낯설었습니다. 사람이 많은 공간이 익숙하지 않은 듯 시선이 자꾸 바닥을 향했습니다. 이창호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달라져 있었습니다. 세월이 그 얼굴 위에 깊고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볼은 깊이 꺼졌고 눈 아래 주름이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창호는 알아봤습니다. 코의 선, 귓불의 모양, 입술 끝이 살짝 내려앉는 방식. 그것들은 세월이 바꾸지 못한 것들이었습니다. 이창호가 천천히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노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창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에는 반가움이 없었습니다. 낯선만 있었습니다. 저를 안다고 하셨죠? 목소리는 전화에서 듣던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온도가 달랐습니다. 전화에서는 떨림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조심스러운 물음만 있었습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을 대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이창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영수가 나야. 창호야. 최영숙은 잠시 이창호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뭔가를 기억해내려는 듯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러나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천천히 미안함을 담아서 죄송해요. 저는 제 이름도 몇 년 전에야 알게 됐어요. 이수진이 입을 막았습니다. 이창호는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분명히 살아 있었습니다.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공항 한쪽에 마련된 대기 공간에 셋이 앉았습니다. 최영숙과 함께 온 해외 구호단체 관계자가 조심스럽게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사고 당시 차량 화재 속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지만 전신 화상과 두부 손상으로 의식 불명 상태였다는 것. 신원을 알 수 없어 국제구호단체를 통해 해외로 이송됐고 아이가 없다고 판단되어 현지 노부부에게 사실상 입양되다시피 보살핌을 받았다는 것. 기억은 거의 돌아오지 않았고 이름조차 수년이 지나서야 단편적인 기억 속에서 건져냈다는 것. 최근 건강이 나빠져 병원을 찾았고 정밀 검사 중 오래된 사고 기록과 지문이 일치하면서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그 기록을 따라 이창호에게까지 연락이 닿은 것이었습니다. 이창호는 그 설명을 들으면서 최영숙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잡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선뜻 손을 뻗지 못했습니다. 저 손이 낯선 사람의 손처럼 느껴질까봐, 아니 자신의 손이 최영숙에게 낯선 사람의 손처럼 느껴질까봐 두려웠습니다. 최영숙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 가족이 있었나요? 이창호는 잠시 최영숙을 바라보다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있었지. 지금도 있어. 최영숙은 그 대답을 듣고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표정을 읽기 어려웠습니다. 슬픔인지 혼란인지 아니면 그 두 가지가 뒤섞인 것인지. 이수진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살아 돌아온 것은 기적입니다.
하지만 기억을 잃은 채 돌아온 사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어떻게 다시 가족이 될 수 있는지 아무도 가르쳐 준 적이 없었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서는 세 사람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봄 햇살은 따뜻했지만 그 온기가 가슴까지 닿지는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첫날 밤, 최영숙은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창호가 내어준 방은 예전에 두 사람이 함께 쓰던 안방이었습니다. 이창호는 최영숙이 편하게 쉬어야 한다며 자신은 작은 방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최영숙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낯선 냄새, 낯선 감촉, 낯선 어둠.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공간이 완전히 낯설지만은 않았습니다. 뭔가를 알 것 같은데 잡히지 않는 느낌. 혀끝에서 맴도는 단어가 끝내 발음되지 않는 것 같은 답답함이었습니다. 최영숙은 자리에서 일어나 방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화장대 위에 작은 액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젊은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최영숙은 그 액자를 들고 오래 바라봤습니다. 분명 자신의 얼굴인데 그 얼굴이 남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사진 속의 여자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 여자가 느꼈을 행복이 어떤 것인지 최영숙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액자를 다시 제자리에 내려놓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창호는 새벽같이 일어나 밥을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두 사람 몫의 밥을 짓는 손이 어색하게 떨렸습니다. 국을 끓이고 반찬을 꺼내고 식탁을 차리면서 이창호는 속으로 수십 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서두르지 말자. 재촉하지 말자. 그냥 오늘 하루를 같이 보내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러나 그 다짐은 밥상 앞에 마주 앉는 순간부터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김장할 때마다 소금 많이 넣었잖아. 내가 매번 짜다고 했는데 당신은 싱거운 것보다 짠 게 낫다고 우겼어. 최영숙은 숟가락을 멈추고 이창호를 바라봤습니다. 미안해요. 그런 기억은 없어요. 짧고 조용한 대답이었습니다. 그 안에 가시가 없었습니다. 그냥 사실을 말하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나 이창호에게 그 대답은 가슴 어딘가를 조용히 긁어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창호는 숟가락을 들다가 내려놓았습니다. 밥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창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당신이 좋아하던 저녁 드라마 있었잖아. 매일 8시마다 꼭 챙겨봤잖아. 내가 뉴스 못 보게 된다고 투덜거리면 당신이 웃으면서 작은 텔레비전 사다 놨잖아. 수진이 중학교 입학식 날 당신이 새벽부터 일어나서 미역국 끓였어. 국이 너무 진해서 수진이가 짜다고 했는데 당신은 괜찮다며 혼자 다 마셨잖아. 우리 처음 여행 갔을 때 당신이 지도 잘못 읽어서 2시간을 헤맸어. 그러면서도 당신은 한 번도 자기 잘못이라고 안 했잖아. 기억해? 최영숙은 매번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억이 없다고, 미안하다고. 그 말을 반복할수록 최영숙의 눈빛은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이창호가 꺼내는 기억들이 자신에게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미안함을 넘어 어떤 무거운 죄책감으로 하루하루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밥을 먹다가도 창밖을 보다가도 최영숙은 문득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럴 때 이창호는 말을 걸었다가 멈추고 멈췄다가 또 말을 꺼냈습니다. 이수진은 그 광경을 곁에서 지켜보며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아버지, 엄마를 너무 몰아붙이지 마세요. 엄마도 지금 많이 힘드실 거예요. 몰아붙이는 게 아니야. 그냥 같이 기억하고 싶은 거야. 기억은 억지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계속 그러시면 엄마가 더 힘들어져요.
이창호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수진아. 20년을 기다렸는데 그냥 처음 본 사람처럼 대하면 되는 거야? 이수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맞다고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세 사람은 같은 공간 안에서 각자 다른 외로움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오후였습니다. 현관 우편함에서 이수진이 두툼한 봉투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등기 우편이었습니다. 발신인은 보험회사였습니다. 봉투를 열자마자 이수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사망보험금 부정 수령 관련 조사 안내. 손이 떨렸습니다. 글자들이 눈앞에서 흔들렸습니다. 2004년 사고 직후 수령한 사망보험금 3억 원. 그 돈은 이수진의 유학 비용이 됐고 이 낡은 집을 지키는 버팀목이 됐습니다. 이창호가 탐해서 쓴 돈이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죽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돈을 받는 것이 당연한 절차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수령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최영숙이 살아 돌아온 지금 그 3억 원은 전혀 다른 이름을 갖게 되어 버렸습니다. 이창호는 봉투를 받아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눈이 글자 위를 따라가는 동안 얼굴이 돌처럼 굳어갔습니다. 서류를 내려놓는 손에 힘이 들어가 손등의 핏줄이 붉어졌습니다. 난 한 푼도 탐내지 않았다. 영숙이가 죽은 줄 알았으니까 받은 거야. 그게 죄가 되는 거냐? 이수진이 울먹였습니다. 아버지가 잘못한 게 없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세상이 그걸 봐줄지 모르잖아요.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최영숙이 그 대화를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두 손을 무릎 위에 꼭 쥔 채 시선을 바닥에 고정하고 있었습니다. 오래도록 기억하지 못했던 삶이 이창호와 이수진에게는 이토록 깊은 흔적을 남겨두었는데 정작 자신은 그 흔적의 출발점조차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 그 사실이 최영숙의 가슴 위에 돌덩이처럼 얹혔습니다. 세월은 두 사람을 다시 만나게 해줬습니다. 그러나 그 재회 위에 또 한 번의 무게를 올려놓았습니다. 이창호와 이수진 그리고 최영숙. 세 사람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그 무게를 느끼며 봄이 지나가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보험회사로부터 공식 조사 통보가 날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이창훈의 집안의 공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밥상에서 나누던 짧은 대화도 줄었고 저녁이면 세 사람이 각자의 방으로 일찌감치 들어가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이창훈은 신문을 펴놓고도 읽지 않았습니다. 활자 위에 눈길이 머물렀지만 아무것도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최영숙은 하루 중 많은 시간을 창가에 앉아 바깥을 바라보며 보냈습니다. 말수가 원래도 많지 않았는데 그마저 더 줄어들었습니다. 이수진이 법률 상담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돌아온 이수진의 얼굴은 어두웠습니다. 상담 결과는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사망보험금 부정 수령은 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다만 행정착오가 인정될 경우 일부 감면이 가능하다는 것. 문제는 그 행정착오를 입증하는 과정이 길고 복잡하다는 점이었습니다. 당시 병원 기록, 사고 처리 서류, 신원 확인 과정의 오류를 하나하나 끄집어내야 했습니다. 시간도 돈도 기력도 필요한 싸움이었습니다. 이창호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잠자코 있었습니다. 분노하지도 낙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앉아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 모습이 오히려 이수진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더 드러났습니다. 당시 사고 현장에서 병원으로 이송된 명단 안에
미확인 여성 생존자 한 명이라는 기록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병원 행정 처리 과정에서 해당 환자가 사망자 명단에 중복 기재되는 오류가 발생했고 그 오류가 수십 년 동안 바로잡히지 않은 채 묻혀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최영숙이 살아있었다는 사실을 당시 시스템이 알고 있었음에도 행정착오로 인해 이창호에게 그 정보가 전달되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이수진은 그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국가가 실수해놓고 왜 우리가 죄인이에요? 아버지가 뭘 잘못했어요? 엄마가 살아있다는 걸 몰랐던 게 아버지 잘못이에요? 이창호는 딸의 어깨를 조용히 눌렀습니다. 흥분하지 마라. 흥분하지 말라고요? 아버지는 화도 안 나요? 나지. 그런데 화낸다고 달라지는 게 없어. 이창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그러나 그 단단함 아래에 얼마나 깊은 허탈감이 깔려 있는지 이수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날 저녁에 터졌습니다. 최영숙이 조사 관련 서류들이 식탁 위에 펼쳐져 있는 걸 보았습니다. 이수진이 자리를 비운 사이 최영숙은 천천히 그 서류들을 읽어내려갔습니다. 법률 용어가 많아 전부 이해하긴 어려웠지만 핵심은 알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살아 돌아온 것이 이 가족에게 법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 3억 원이라는 숫자가 눈앞에서 아른거렸습니다. 최영숙은 서류를 내려놓고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최영숙은 밥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이창호가 몇 번 눈길을 보냈지만 최영숙은 숟가락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이수진이 억지로 분위기를 풀어보려 했지만 대화는 자꾸 끊겼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이창호가 작은 방에서 겨우 잠이 들었을 무렵 최영숙은 조용히 안방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를 지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불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에서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외투를 챙겼습니다. 작은 가방을 들었습니다. 현관 앞에서 잠시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탁자 위에 종이 한 장을 꺼내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문이 조용히 닫혔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창호가 안방 문을 두드렸을 때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을 열자 침대가 말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베개 위에 주름 하나 없었습니다. 누군가 오래 머물다 간 흔적이 아니라 처음부터 아무도 없었던 것처럼 탁자 위에 쪽지를 발견한 건 이수진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펼쳤습니다. 당신들 삶을 망치고 싶지 않아요. 내가 돌아온 것이 짐이 된다면 없던 일로 해도 괜찮아요. 미안합니다. 이수진의 손에서 쪽지가 떨어졌습니다. 이창호는 쪽지를 주워 읽었습니다. 2번 읽었습니다. 3번 읽었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현관으로 걸어가 신발을 신었습니다. 아버지, 어디 가요? 이창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문손잡이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잠시 그 자리에 서서 눈을 감았습니다. 눈꺼풀 아래로 무언가 차오르는 것이 느껴졌지만 이창호는 삼켰습니다. 20년을 기다렸습니다. 기적처럼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또 사라졌습니다. 이번엔 사고가 아니라 스스로. 이창호는 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봄 햇살이 눈을 찔렀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창호가 처음 향한 곳은 경찰서가 아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지하철을 한 번 더 탔습니다. 이창호의 발걸음이 멈춘 곳은 서울 외곽의 낡은 고속도로 휴게소였습니다. 20년 전 사고가 났던 구간과 가장 가까운 곳. 이창호는 그 앞에 서서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차들이 빠르게 지나쳤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흩어졌지만
이창호는 손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20년 전 이창호는 이 근처에서 경찰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고 현장을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미 수습이 끝난 뒤였고 유족을 현장에 접근시키지 않았습니다. 이창호는 그날 이후 한 번도 이 길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올 수가 없었습니다. 올 용기가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이곳에 오면 정말로 영숙이가 죽었다는 걸 인정해야 할 것 같아서였는지 이창호 자신도 명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른 이유로 여기 서 있었습니다. 이창호는 천천히 휴게소 벤치에 앉았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똑바로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동안 2개의 밥그릇을 놓았습니다. 종이 신문을 끊지 않았습니다. 사진을 치우지 않았습니다. 이창호는 그것들이 사랑의 방식이라고 믿었습니다. 영숙이를 기억하는 것, 기다리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전부였고, 그게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벤치에 앉아 바람을 맞으며 이창호는 다른 생각이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나는 영숙이를 기다린 게 아니라 과거의 영숙이를 붙잡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 생각이 가슴 안으로 파고드는 순간 눈물이 흘렀습니다. 한 줄기가 아니었습니다. 오래 막혀 있던 것들이 한꺼번에 터지는 것처럼 이창호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70평생 남들 앞에서 눈물을 보인 적이 거의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휴게소 벤치에서 무너졌습니다. 돌아온 최영숙은 자신이 기억하는 영숙이가 아니었습니다. 김장에 소금을 많이 넣던 영숙이가 아니었고 저녁 드라마를 챙겨보던 영숙이가 아니었습니다. 지도를 잘못 읽고도 끝까지 우기던 영숙이가 아니었습니다. 이창호는 그 사실을 머리로는 알면서도 가슴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밥상머리에서 옛날 이야기를 꺼낸 건 최영숙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이창호 자신이 과거의 최영숙을 놓지 못해서였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지금의 최영숙을 보지 못했습니다. 기억을 잃은 채 20년을 버텨온 사람, 낯선 땅에서 낯선 이름으로 살아온 사람,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하루하루를 견뎌온 사람, 그 최영숙의 고통을 이창호는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없었습니다. 돌아온 것에 감격하면서도 돌아온 사람이 아니라 돌아오기 전의 사람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이창호는 손으로 얼굴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앉아 있다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넣었습니다. 접수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이창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근처 지역 신문사 앞에 멈춰 섰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기자를 만나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젊은 기자가 반신반의하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창호가 차분하고 또렷하게 경위를 설명하자 기자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다음 날 기사가 나갔습니다. 20년 전 사망 처리된 아내, 살아서 돌아왔지만 행정 오류가 낳은 비극적 재회. 기사는 빠르게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비슷한 시절을 살아온 사람들, 그 시대의 행정 허점을 기억하는 사람들, 억울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목소리를 보태기 시작했습니다. 방송국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이창호는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손을 단정히 모으고 흔들리지 않는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 가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시절 행정 시스템의 허점이 만들어낸 비극입니다. 저처럼 억울한 사람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화면 밖에서 이수진이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아버지가 저렇게 단단해 보인 적이 있었던가 싶었습니다. 무너진 뒤에 일어선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함이었습니다.
여론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국회에서도 관련 질의가 나왔습니다. 보험회사 측도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창호의 머릿속에는 그런 것들보다 한 가지 생각만 가득했습니다. 최영숙을 찾아야 했습니다. 이번엔 과거의 최영숙이 아니라 지금의 최영숙을 만나야 했습니다. 기억이 없어도 괜찮았습니다. 소금을 많이 넣어도, 드라마를 몰라도, 그 여행을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았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사람, 지금 숨쉬는 사람, 그 사람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이창호는 지도를 펼쳤습니다. 최영숙이 향할 만한 곳을 생각했습니다. 기억이 없는 사람은 어디로 가는가? 익숙한 곳으로 가지 않는다면 그냥 멀리 가고 싶은 곳으로 가지 않을까? 바다. 이창호는 그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 가방을 챙겼습니다. 부산행 기차는 오전 10시에 출발했습니다. 이창호는 창가 자리에 앉아 흘러가는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논밭이 지나가고 터널이 지나가고 낮은 산자락이 지나갔습니다. 차창에 비친 이창호의 얼굴은 늙어 있었습니다. 주름이 깊었고 눈 아래가 어두웠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한 탓이었습니다. 그러나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창호는 이번엔 알고 있었습니다. 이수진이 전날 밤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부산 남항 근처 작은 항구 마을에서 최영숙과 인상착의가 일치하는 노인 여성이 목격됐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어기 작은 식당에서 밥을 사 먹고 바닷가 벤치에 오래 앉아 있었다는 제보였습니다. 이수진은 즉시 내려가겠다고 했지만 이창호가 말렸습니다. 내가 간다. 아버지 혼자요? 혼자 가야 해. 이수진은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에서 뭔가 달라진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이창호라면 딸을 데리고 갔을 겁니다. 아니면 망설이다가 아무것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창호는 달랐습니다. 무너진 뒤에 다시 일어선 사람의 걸음이었습니다. 부산역에 내리자 짠 바람이 먼저 이창호를 맞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남항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항구 마을은 작았습니다. 오래된 어선들이 나란히 묶여 있고 그물을 손질하는 노인들이 몇 있었습니다. 골목마다 비린내와 짠내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창호는 천천히 걸으며 바닷가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멀리 방파제 끝 벤치에 작은 사람이 보였습니다. 짧은 흰머리, 무릎 위에 두 손을 모은 자세, 바다를 바라보는 뒷모습. 이창호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발소리가 방파제 바닥에 울렸습니다. 최영숙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최영숙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피하려는 듯 몸이 약간 움츠러들었습니다. 이창호는 그 앞에 서서 숨을 한번 고르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영숙아. 최영숙은 시선을 바다로 돌렸습니다. 왜 또 나를 찾았어요? 원망도 아니고 반가움도 아닌 그냥 지쳐있는 목소리였습니다. 이창호는 최영숙 옆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억지로 눈을 맞추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란히 같은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갈매기 한 마리가 낮게 날았습니다. 멀리 화물선 하나가 천천히 수평선을 가로질렀습니다. 이창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과거를 기억 못해도 괜찮아. 최영숙이 미세하게 반응했습니다. 고개를 완전히 돌리지는 않았지만 귀를 기울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나도 한동안 몰랐어. 당신이 돌아왔는데 왜 자꾸 섭섭한지, 왜 자꾸 옛날 이야기를 꺼내는지, 그게 당신을 위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내가 놓지 못한 거였어. 이창호의 목소리가 낮게 흔들렸습니다. 미안해. 돌아온 당신을 제대로 못 봤어. 20년 전 당신만 찾고 있었어. 최영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무릎 위에 올려놓은 두 손이 천천히 쥐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창호가 계속했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돼. 처음 만나는 사람처럼 당신이 기억하는 것부터 천천히. 우린 20년을 잃었지만 아직 시간이 남았어. 그 말이 끝나고 잠시 후였습니다. 항구 마을 어귀 어딘가에서 음악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작은 라디오에서 나오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트로트 멜로디였습니다. 익숙한 도입부, 익숙한 리듬, 부산 갈매기였습니다. 최영숙의 몸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던 눈이 흔들렸습니다. 무언가가 저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것처럼 표정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눈썹이 약간 찡그려졌습니다. 입술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이창호는 그 변화를 느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숨을 죽였습니다. 최영숙이 천천히 이창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노래 못 불렀잖아요. 이창호의 몸이 굳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 노래 못 불렀잖아요. 음치라서 이 노래 부르면 제가 귀 막았잖아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창호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어깨가 심하게 떨렸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으려 했지만 결국 낮은 울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완전한 기억이 돌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과거의 모든 장면이 한꺼번에 열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감정의 기억이, 몸이 기억하는 것들이 아주 오래된 저 깊은 곳에서 조금씩 문을 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최영숙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무엇을 기억하는지 정확히 말할 수 없는, 그러나 무언가를 느끼는 눈물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는 여전히 밀려왔다 물러갔습니다. 갈매기는 낮게 울었습니다. 바람은 차가웠지만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달랐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같은 온도를 가진 공기였습니다. 이창호는 최영숙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최영숙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이창호의 손이 최영숙의 손 위에 조심스럽게 얹혔습니다. 차갑고 여린 손이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살아있는 손이었습니다. 부산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 안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풍경이 흘러갔습니다. 바다가 사라지고 들판이 나타났고 들판이 사라지고 도시가 나타났습니다. 최영숙은 그 풍경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이창호는 최영숙의 옆모습을 가끔 바라봤습니다.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이창호가 그 사실을 깨달은 건 아마도 부산 방파제에서 최영숙의 손을 잡은 순간부터였을 겁니다. 기차가 서울역에 들어섰을 때 플랫폼에 이수진이 나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을 발견한 이수진이 달려왔습니다. 최영숙을 보는 순간 이수진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두 팔로 최영숙을 안았습니다. 최영숙은 처음엔 어색하게 굳어 있다가 천천히 이수진의 등에 손을 얹었습니다. 완전한 포옹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거부하지 않는 손이었습니다. 이창호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 며칠이 지나 보험 관련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이창호의 방송 인터뷰와 기사가 퍼지면서 여론이 크게 움직였고 국회에서도 관련 청문회 요구가 나왔습니다. 결국 당시 사고 처리 과정에서 병원 행정 오류가 공식적으로 인정됐습니다.
국가 과실이 일부 인정되면서 보험금 반환 금액은 대폭 감면됐습니다. 전액을 돌려줄 필요는 없어졌습니다. 큰 부자가 되는 일도 감옥에 가는 일도 사라졌습니다. 이수진은 그 소식을 듣고 부엌에 혼자 들어가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쁨인지 안도인지 본인도 알 수 없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집안의 풍경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이 더 큰 변화였습니다. 최영숙은 여전히 기억의 대부분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밥상에서 이창호가 꺼내는 이야기들이 여전히 낯설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이창호가 더 이상 옛날 이야기를 억지로 꺼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대신 오늘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아침에 신문에서 읽은 것, 복도에서 마주친 이웃 이야기, 창밖에서 본 고양이 이야기, 작고 별것 아닌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최영숙은 그 이야기들에는 고개를 끄덕일 수 있었습니다. 기억하지 못해도 반응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조금씩 달라지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최영숙이 먼저 냉장고를 열어 반찬을 꺼내는 날이 생겼습니다. 이창호가 신문을 읽는 동안 최영숙이 조용히 국을 데우는 날도 생겼습니다. 어느 날 아침엔 이창호가 식탁에 앉았을 때 이미 밥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이창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리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첫 숟가락을 뜨고 나서 국을 한 모금 마셨을 때 눈이 살짝 커졌습니다. 짰습니다. 이창호는 잠시 국그릇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최영숙을 봤습니다. 최영숙이 먼저 말했습니다. 소금 많이 넣었죠? 손이 먼저 갔어요. 이창호는 웃었습니다.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아주 오랜만에 나오는 웃음이었습니다. 괜찮아. 맛있어. 최영숙도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완전한 미소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미소였습니다. 그날 저녁 이수진이 들렀습니다.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세 사람이 한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 풍경이 어느새 어색하지 않아졌습니다. 이수진이 텔레비전을 틀었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창호가 리모컨을 들어 채널을 돌렸습니다. 트로트 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 이창호는 채널을 고정했습니다. 최영숙이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가수가 익숙한 멜로디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최영숙의 손가락이 식탁 위에서 아주 작게 리듬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본인도 의식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수진이 그것을 보고 이창호를 슬쩍 봤습니다. 이창호는 못 본 척했습니다. 그냥 텔레비전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이수진이 설거지를 하는 동안 이창호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식탁 위를 바라봤습니다. 밥그릇이 2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2그릇이 모두 비어 있었습니다. 이창호는 천천히 일어나 주방으로 갔습니다. 찬장을 열었습니다. 오랫동안 그 자리를 지키던 여분의 밥그릇 하나를 꺼냈습니다. 손으로 한번 닦아낸 뒤 찬장 한쪽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꺼내놓지 않아도 되는 그릇이었습니다. 기다림의 상징으로 매일 꺼내놓던 그 그릇이 이제는 진짜로 쓰이는 그릇이 됐으니까. 이창호는 최영숙이 앉아있는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옆에 앉으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내일 아침은 뭐 먹고 싶어? 최영숙이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김치찌개요. 이번엔 소금 조금만 넣을게요. 이창호가 짧게 웃었습니다. 많이 넣어도 돼. 창밖으로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없이 가늘고 조용하게 아파트 단지의 나무들이 빗속에서 초록빛을 짙게 물들여가고 있었습니다. 이창호는 그 빗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운명은 잔혹했습니다. 20년을 돌아서 왔습니다. 기억을 반쯤 지운 채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돌아왔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기적이었습니다. 이창호는 최영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최영숙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가 똑딱이고 있었습니다. 20년째 멈춰있던 이 집의 시간이 오늘부터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과거를 향해서가 아니라 오늘을 향해서.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